현재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도사환경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경혜 위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경혜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당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죠? 힘드셨죠? 선거하시느라고. 예, 그래도 홀가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날이 더 무거운 짐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 부산광역시 의회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의회입니다. 예, 그런 자랑스러운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그리고 지난해 우리 부산광역시 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이 청렴도 평가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던 부정부패 뭐 이런 투명성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민원, 그리고 공무원과의 관계, 또 출석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성실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등이라는 결과는 단순히 의회 평가가 아니라 의원 한 분 한 분이 노력한 결과를 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스러운 부산시 의회 여러분들이 의원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7대 의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6대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더 상회하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대가 큽니다. 일단 제가 윤리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지방의원 윤리강령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셨나요? 예, 몇 분만 대답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 이거 꼭 읽어보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읽으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는 것을 전제로 윤리위원장이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뭐 저하고는 강의라기보다 그냥 지난 4년 동안의 제 이야기 들으시는 것으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의원이 되실 건데, 의원으로서, 광역의원으로서 가장 우선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의원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다들 좋은 의원 되시고 싶으시죠? 네. 그리고 좋은 의원 되셔야 합니다. 꼭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의원은 어떤 의원입니까? 다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 겸 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더 직접적으로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최우수연상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상 받을 줄 몰랐거든요. 상이 있는 줄 알았고 상 받을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사실 상 받을 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 상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오셨을 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의회 들어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잘할 수 있을까를 지금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고 정말 고무적이다. 그리고 우리 7대 의회가 시작부터 아주 박진감 있게 펼쳐지겠다. 이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상을 받으려고 준비한 건 없었습니다. 예. 또 궁금하시지 않나요? 어떻게 하다 상 받았는지? 대답이 없으시네요. 별로 궁금 안 하세요? 그냥 뭐 마지못해 대답하시네요.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로 질문을 받았고 그 대답을 오늘 제가 드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어떤 비결이 있느냐, 어떤 노하우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전화로 여러분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비결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나는 이런 이유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그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내 나름대로 어떤 원칙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이라도 한대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 시대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몰랐다기보다 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진짜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사실입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 지방의회와 의원의 위치 그리고 주어진 권한 그리고 그 권한으로 해야 할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그것은 또 아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의회나 의원에게 주어진 지위, 권한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역할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의, 시민의 대표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예산을 비롯해서 중요한 시정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그리고 또 행정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이렇게 네 가지 권한을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권한은 의회는 뭡니까? 말 그대로 회의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 지위와 권한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정활동, 그걸 의정활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제가 생각하건대 세 가지 큰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시민과의 관계, 즉 민원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는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과의 관계, 행정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의원들 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럼 저는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갔는가 이제 그걸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설명이라기보다 먼저 이제 시민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은 그야말로 시민이 파견한 시민의 대표이고 대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전제는 시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경청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전제가 되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듣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의정을 잘하고 시민을 잘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는 어떤 시정을 살필 때도 정책을 제안할 때도 그리고 예산을 비롯해서 주요 사안들 조례를 심의하고 발의할 때도 더군다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때도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의정활동이 제대로 전체 시민을 대변할 수 있고 전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원실에 있다가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정말 이런저런 어떤 민원들을 가지고 각자의 어떤 하소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민원이 개인적인 것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 개인의 상황을 잘 살펴서 개인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예, 최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민원이 만약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은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이 민원이 그 개인의 이익과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말하자면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혹여 내가 대변한다라고 한 의정활동이 어떤 특성, 특정 그룹, 특정 집단, 기관, 단체, 그리고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진 않을지, 그게 치우치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 혹여 그런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누락되거나 해서 내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소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정을 했을 때 나에게 찾아왔던 민원인의 민원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과의 어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위치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예 정책 제안서 그리고 조례안을 아예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정책 제안서 조례안 딱 만들어져서 왔을 때, 야, 이거 활용하면 아주 쉽게 한 건 성과 올릴 수 있겠구나.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그 민원인이 가지고 온 정책이 혹여 그 민원인이나 그 민원인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을 대변하는, 또는 그 그룹의 이익에 치우쳐 있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정책의 객관성, 공정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조례의 경우는 더욱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가지고 오는 조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타 지역의 조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이지만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법규이거든요. 그 지역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조례인데, 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하지 않으면은 그 조례는 오히려 지역의 큰 지역 정책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원인이 정책이나 조례를 가지고 올 때 그 정책이나 조례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의 특성이 담겨져 있는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져온 어떤 민원인의 정책이나 조례는 참고로 하시되 바로 스스로 검토하고 검증하고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아마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인데,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게 되고 또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사실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이지 않습니까? 명문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성도 감안해야 되지만 조례 문구 자체, 표현, 문장, 그리고 단어, 심지어는 글자 한자, 조사 하나에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정확하려고, 내가 의도하는 바, 그리고 또 그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정책이 반영될 때 정확하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그 의정활동 4년 동안 20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어떤 개정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7, 8개월, 그리고 길게는 2년 반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보통 1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우리 부산시 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이 걸렸고요. 그 다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같은 경우에는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의 조례이지만 상위법과 상충되면 안 되고, 그리고 때로는 상위법까지 개정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때로는 그 법의 추이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조례를 앞에 놓으면 영어의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투투용법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례 앞에서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라고 해도 하고 나면 야 여기는 은이 아니고 이를 넣을 걸, 이런 부분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가 하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의원이고 조례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비롯해서 모든 시정의 중심, 그리고 모든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이 자칫 잘못 발의한 정책이나 조례는 시민에게 자칫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우리 의원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정책이건 어떤 조례건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신중함 속에 중심되는 원칙은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의원실에 있다가 보면 이런 단순 민원뿐만이 아니고 재보석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재보석 민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어디에 뭐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다. 거기는 특혜 논란이 있다. 또는 뭐 어디에 환경 오염 물질이 몰래 매장되어 있다. 그런데 덮으려고 한다. 이런 아주 재보석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일수록 정빙 자료라면서 있잖아요. 자료를 한 뭉치씩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굉장히 유혹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면 정말 아주 솔깃한 내용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아주 선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아주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먼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보면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도 전에 듣기만 해도 막 흥분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민원인의 이야기가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리고 가지고 오는 증빙 자료 역시 그 민원인에 의해서 이미 선별되어진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만 봐서는 앞뒤가 잘려서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0 중에 1, 2 자르고 7, 8 자르고 90 자르고 해서 중간에 것만 딱 줬을 때 그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칫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 중에는 반드시 그 상대 입장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흥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먼저 많이 흥분했거든요. 먼저 흥분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경청은 하시되, 정말 경청은 하시되 평정심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성, 그 제보성 민원 앞에서는 또 한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아, 이것 가지고 내가 회의장에 가서 한번 빵 터뜨려야 되겠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야, 이거 언론에 한번 내야 되겠다. 그런 유혹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한 번 나가면 거두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의원의 입에서 회의장에서 나간 말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단 한 글자도 가공되지 않고 회의록이라는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예.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신중해야 될지. 예. 저는 사실은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오금이 저린다는 말. 혹이라도 말 실수를 할까봐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검증 과정,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치려면 사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게는 얻은 큰 소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말하자면 정책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가 정책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투자가 사실은 저한테 세 가지 효과를 줬습니다. 하나는 시민을 위한 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부끄럽지 않은, 더 나아가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공부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여러분들도 최우수 의원, 1등 의원 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노력?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집행부와의 관계, 말하자면 공무원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 중에, 권한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의원을 행정의 감시자, 견제자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 행정의 동반자라는 역할을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는 이유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권익을, 시민의 욕구를 대변하고 그리고 반영해서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이 만들어낸 정책, 예산, 의결한 예산 이런 것들을 시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사람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그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도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돕고 도왔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돕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도 감시해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는 견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 의원이 하나가 되는 혼연일체라면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 집행부 공무원의 관계는 좋은 파트너의 관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시와 견제도 협조가 저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협조가 전제된 견제일 때 그것이 건전한 견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정활동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공무원과의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께 꼭 권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시정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혼자서 찾기 어려울 때는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공무원과 함께 고민하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제 자랑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의원 뭐 이렇게 그랬는데 누가 1등 했겠습니까? 제 이름 아시잖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이경희가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4년 의정활동하면서 상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도 최우수 뭐 이렇게 해서 참 많이 받았는데 저는 사실 이 상을 제일 기쁜 상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표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으로서 존경한다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원이다. 그렇게 저를 평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의정활동이 합리적이었다라는 평가,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상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과 건강한 건전한 파트너십을 가져가십시오. 예.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안한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일을 할 의욕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이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십시오. 공무원은 직업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직분이 공무원입니다. 의원과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감시와 견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역시 우리가 살펴야 할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관계,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문가 의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전문가 의원이, 여러분이 다 전문가 의원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47분의 정책 전문가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4년 동안의 의정 목표로 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한 보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전문가가 되는 만큼 동료의 전문성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의원도 전문가 의원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로 파인플레이를 해서 전문성을 서로 보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4년 동안 여러분들 동고동락해야 하는 동료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아마 중요한 또 덕목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문가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민의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 분권 시대에 어떤 지역의 정책을 가지고 중앙의 정책까지도, 중앙의 제도까지도 바꿔내는 지방 분권 시대에 전문가가 되려고도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전문가, 그리고 이 지방 분권 시대에 전 대한민국의 정책 전문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노력을 했더니 역시 또 상을 받았습니다. 올 초입니다.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저를 전국 최고의원 1등 의원으로 뽑았습니다. 그 의정활동 잘하는 비결이나 노하우를 전화해서 물어보신 분들, 또 전화는 하시지 않으셨지만
궁금하신 분들,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 자랑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관계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역구만 살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역구를 물론 살피셔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부산시 의원입니다. 부산시정 전체를 살피셔야 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의원이지만 만약에 장애인 정책에만 주력했다면 4년 내내 최우수 의원으로 평가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반드시 지역구를 비롯한 부산시 전체의 의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소속된 정당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의정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정당을 대표하고 대변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당에도 아주 기여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의원으로 일본으로 의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당보다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했을 때 시민들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의원 참 잘하는데 무슨 당이라더라. 이것이 결국 당의 좋은 선전 효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당을 초월해서 좋은 의원이 됐을 때 정당까지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의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의원이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심에 생각해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덕목으로 책임감을 꽂았습니다. 저는 잘하는 의원, 좋은 의원, 그리고 프로 건성을 가진 전문가 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시민이 저에게 맡긴, 의원으로서 저에게 맡긴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의 입에서 한마디 나가면, 의원의 입에서 회의장에서 한마디 나가면 행정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덕목으로, 의원의 가장 중심되는 덕목으로 책임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책임감 덕분에 저는 좋은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 때문에 반듯하게 행동해야 했고, 또 그 책임감 때문에 청렴함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7대 부산광역시 의원으로서 출발을 앞둔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철학, 원칙을 떠나서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발언을 준비한다라든가 뭐 조례를 제정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4년 동안 터득한 그야말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심되는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 혹여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의를 몇 번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구체적인 그 질문 사항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차게 여러분들 출발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출발과 함께 많은 일들 하시면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 그리고 좋은 의원, 모두 좋은 의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의원이 되셔야 시민인 저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